자, 그러면 우리 2번부터 하면 되겠죠. 자, 그림은 식물군집 A의 시간에 따른 총 생산량과 순 생산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기억과 니은 중에 뭐가 총이고 뭐가 순이에요? 기억이 총, 오, 니은 순. 오, 좋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총 생산량과 순 생산량 요 차이는 뭘 의미를 합니까? 뭘 의미를 해요? 호흡량이요. 그렇죠. 오늘 좋아요. 크게 대답해줘서. 자, 호흡량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럼 A의 호흡량은 구간 1과 2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커요? 2가 더 크겠죠. 그 다음에 구간 2에서 A의 고사량은 순 생산량에 포함이 된다. 자, 우리 그림 기억나나요? 총 생산량 중에 여기가 호흡량이고 여기가 순 생산량이면 여기에 피식량, 고사량, 낙엽량, 그 다음에 생장량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구간 2에서 A의 고사량은 순 생산량에 포함이 됩니까? 네, 맞죠. 그 다음 니은은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은 이거예요. 그렇죠.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 가는 어떤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흐름의 일부를 나는 이 생태계의 식물 군집에서 시간에 따른 유기물의 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기억과 니은은 각각 호흡량과 총 생산량 중 하나래요. 기억은 뭐예요? 총 생산량. 니은은 호흡량. 이 차이는 순 생산량. 그쵸? 자, 그럼 1차 소비자의 생장량은 니은에 포함된다. 어디에 포함돼요? 그치. 아주 정확했습니다. 우리 생산자의 총 생산량이 여기에 있으면, 생산자의 총 생산량이 이거라면 이게 호흡량, 여기에 피식량, 고사 낙엽량, 순 생장량이 나타나죠. 이 피식량이 1차 소비자가 먹는 거고 1차 소비자가 먹은 것 중에 일부가 1차 소비자의 생장량이겠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 생산량에 포함이 되니까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고 에너지 효율은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한번 구해볼게요. 뭐 일단은 1차 소비자는 1000분의 100 그래서 나눠주면 0.1 혹은 10%. 얘는 100분의 20이니까 0.2. 그래서 2배가 되는 거 맞죠? 이 식물 군집에서 호흡량 분의 순 생산량 볼게요. T1과 T2고 호흡량은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순 생산량이 차이가 심합니다. 그랬을 때 T1이 이게 크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물질의 순환, 탄소 순환부터 보도록 할게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혹은 물속의 HCO3-는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로 합성이 됩니다. 자, 합성된 유기물은 먹이사슬을 따라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호흡에 의해서 유기물이 분해가 되면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대기 중에 방출이 됩니다. 사차나 배설물은 분해자의 호흡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중에 방출이 되고 분해되지 않은 사체는 퇴적이 돼서 화석연료 등으로 되어 있다가 인간의 활동으로 연소가 될 때 이산화탄소 형태로 방출이 됩니다. 온실효과는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질 때 일어나게 되겠죠. 여러분 교과서에는 잘 보이죠? 자, 보게 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생물권으로 들어오게 되고 생산자도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그 다음에 유기물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고 전달이 안 된 죽거나 이제 배설물들은 분해자로 전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 분해자도 다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로 방출이 되고 퇴적된 생물의 사체는 화석연료로 되어 있다가 화석연료가 연소가 될 때 이산화탄소 형태로 방출이 됩니다.
자, 이제 질소의 순환 보도록 할게요. 자, 질소의 특징, 생물체를 구성하는 단백질과 핵산 등의 주요 성분이 바로 질소로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가 뭐예요?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왜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이거 아미노산 구조 아니야? 어차피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COOH, NH2H 요거 R은 그냥 그거예요. 여러 가지 물질이 결합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알면 되고, NH2기를 아미노기라고 하고, COOH에서 H가 떨어지게 되면 CO-와 H+가 돼서 산이 되기 때문에 얘를 카르복실기라고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아미노기가 있는 산성 물질이라 해서 아미노산이고, 얘가 기본 단위체니까 이 N이 단백질에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거 구조 1학년 때 안 배웠나요? 펩타이드 결합 형성이 될 때 물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 번씩 하셨을 텐데, 자, 괜찮아요. 자, 대기 중의 질소는 식물이 바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N2는 왜냐하면 삼중 결합이라서 쉽게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토양에서 물과 함께 이온의 형태로 있을 때 흡수가 가능합니다. 자, 뿌리옥 박테리아 아조토박터에 의해 가지고 대기 중의 질소가 암모늄 이온으로 되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질소가 생명체 내에서 쓸 수 있게 고정이 된다 해가지고 질소 고정 작용이라고 하고, 얘네들은 질소 고정 세균인 뿌리오 박테리아, 그 다음 아조토박터 등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 대기 중의 질소를 암모늄 이온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혹은 번개와 같은 공중 방전에 의해서 질산 이온으로 고정이 돼서 생물, 특히 생산자가 흡수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토양 속의 암모늄 이온은 질산화 세균, 아질산균, 질산균에 의해서 질산 이온이 되는데, 이런 과정을 질산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는 떨어지고 산소는 얻으니까 산화겠죠? 그래서 질산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너무 졸려요. 선생님도 어제 우리 동아리 덕분에 선생님도 9시에 퇴근했기 때문에. 아침 운동 안 하셨어요? 네? 아침 운동. 네, 아침 운동 오늘은 패스했어요. 너무 힘들었어. 어제 여러분들도 밥 못 먹었고 선생님도 밥 못 먹고 9시까지 있었기 때문에 4시 반부터 9시까지. 그렇지만 이 끝끝내 성공한 이 모습을 보고 참된 이제 컴퓨터 이제 하는 사람들이구나 생각했죠. 미래 여러분들 대학에서의 모습 같지 않나요? 이게 코딩이 잘 될 때까지. 대학 가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주구장창 나를 세지 않을까요? 그래서 또 한 번 느꼈죠. 생명과학이 편하구나. 생명과학은 관찰하고 공부하고 외우고 실험하면 되는데, 코딩은 이걸 다 보고 다 했는데도 왜 안 되는지 계속 찾아야 되던데. 그래가지고 이 코딩하는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적었나요? 자, 그럼 볼게요. 대기 중의 질소는 질소 고정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암모늄 이온은 질산화 작용에 의해서 질산 이온으로 변합니다. 자, 요 과정은 이제 질소 동화 작용인데,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 등 생산자가 흡수를 하게 되면 이 질소 화합물, 단백질과 핵산으로 합성이 됩니다. 합성된 질소 화합물은 먹이 사슬을 통해서 소비자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먹고 먹히는 관계. 우리 고기 먹죠? 어제 급식 육류 파티 아니었나요? 부대찌개에다가 스프링 닭강정. 너무 맛있었어요, 그쵸? 이 고기를 먹잖아요, 그쵸? 이게 먹이 사슬을 통해 가지고 단백질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속의 질소 화합물은 분해자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분해가 돼서 토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또 이제 탈질산화 작용이라고 해가지고 토양 속의 질산 이온이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질소 기체가 돼서 대기 중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적었나요? 자, 밑에 그림 볼게요. 대기 중의 질소가 공중 방전 혹은 질소 고정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으로 됩니다. 근데 이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바뀌는 것은 H가 떨어지고 산소가 붙기 때문에 산화가 돼서 이제 질산화 작용이라고 하고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쵸? 이제 질산 이온이 대기 중에 질소로 되는 과정은 산소가 빠지죠. 그러니까 탈질산화 작용, 그래서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은 생산자가 흡수해가지고 질소 화합물을 만들게 되고 먹이 사슬을 통해 가지고 생물권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적었나요? 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탄소와 질소의 순환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식물은 탄소를 이산화탄소 형태로 흡수해서 물질 생산에 이용을 하고 오랜 기간 퇴적된 유기물은 화석 연료가 돼서 연소에 의해서 대기 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뿌리옥박테리아는 대기 중에 그렇죠. 질소를 고정해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림은 생태계에서 탄소의 순환을 나타낸 거예요. 자, 대기 중에 탄소가 A라는 과정을 통해서 생물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 식물이죠? 그럼 A는 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과정? 이산화탄소가 생물권으로 들어옵니다. 식물의 어떤 과정? 그렇죠. 광합성일 것 같아요. 그래서 A 과정은 공기 중에 탄소가 유기물로 저장이 되는 과정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B 과정은 식물의 호흡이 아니라 그냥 먹이 사슬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 같고 식물의 호흡은 요 과정이겠죠. 됐나요?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할 거고 왜냐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방출이 되니까. 숲을 도시로 개발하면 온실 효과가 완화될 것입니까? 아니죠. 답은 몇 번?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림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질소 순환의 과정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A와 B는 분해자와 생산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요. 자, 일단 생산자와 분해자 무엇인지 볼게요.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을 본인들이 흡수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애들은 생산자랑 분해자 중에 화살표 보면 생산자겠죠?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먹히고 그 생산자의 사체나 소비자의 사체는 누구한테 갑니까? 분해자. 그리고 분해자는 다시 분해해가지고 유기물 무기 환경으로 돌려줄 수 있어요. 자, A는 생산자이다. 맞나요? 그 다음에 아니잖아. B가 생산자죠. 그 다음에 질산화 세균은 과정 기억에 관여한다. 그쵸? 얘가 지금 산화가 됐죠? 그러니까 됐고 탈질산화 세균은 니은에 관여한다. 맞나요? 그래서 답은 몇 번? 그렇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생태계 평형과 환경 변화 우리 3페이지만 하면 부교재는 다 끝나요.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원리. 자, 1번 먹이 사슬입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들 사이에 먹고 먹히는 순서가 그물처럼 연결된 거고 얘네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은 생태계의 어느 한 영양 단계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더라도 혹은 감소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먹이 사슬에 의해서 다시 평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리고 이제 먹이 그물이 복잡하고 생물 종수가 많을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종 다양성이 낮으면 한 종이 사라지게 되면 그 종을 대체할 수 있는 종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평형 아직인가요? 그래요.
아니 핫팩은 다 앞에서 어디서 나눠줬어요? 아 그래요? 너거 아닌데 왜 들고 있어? 아니 이게 이거 둘 다 제 거예요. 뭐야 방금 네 거 아니라며? 아니 제가 아 그래? 뭐 본인은 왜 뺏어서 들고 있나요? 뭘 또 저 선생님 민망하게 다 적었나요? 오늘 많이 춥습니까? 아니요. 네버 아니오는 뭐지? 얘가 왜 따뜻해지는지 알아요? 철이 산화되면서. 그치? 오 1학년 때 공부 좀 했나 본데. 자 그럼 평형 유지 과정 보도록 할게요. 자 피식자가 증가하면 포식자 어떻게 됩니까? 먹이가 증가하니까 증가하겠죠? 근데 포식자가 증가하면 그치 피식자가 감소하고, 피식자가 감소하면 포식자도 감소하고, 포식자가 감소하니까 피식자는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평형이 유지가 된 상태인 거고, 얘가 일시적으로 파괴가 된 상태입니다. 얘가 증가했으니까 얘를 먹이로 하고 있는 2차 소비자는 증가하고, 얘의 먹이인 생산자는 감소합니다. 2차 소비자가 증가하니까 1차 소비자는 감소하고, 1차 소비자가 감소하니까 생산자는 증가해서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될 거예요. 자, 생태계 평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일단 먹이 사슬이 있고, 빛, 온도, 물, 공기, 토양과 같은 비생물적 요인도 있습니다. 남극의 펭귄은 먹이가 충분하지만 극심한 추위 때문에 개체수가 계속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의 정도가 심한 외부 요인이 작용하게 되면 생태계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능력 이상으로 깨지기 때문에 생태계 평형이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이바브 고원의 생태계 변화, 사냥과 같은 무분별한 간섭 활동 때문에 생태계 평형이 깨집니다. 이외에 지진, 홍수, 화산 폭발 등 이제 천재지변, 댐이나 도로 건설을 위한 인위적인 개발, 환경 오염, 기화 생물의 번식 등에 의해서도 생태계 평형이 파괴가 됩니다. 요 그래프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이제 건조 뭐예요? 건조기. 건조기? 건조기. 건조기. 그래프의 코에피시엔트 아니 총원의 생산량. 초원의 생산량. 아 건조 T는 톤. 초원을 다 말려서 이제 물을 다 빼고 얘네 질량을 측정했을 때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조했을 때. 대부분 생물들의 건조 질량을 측정을 합니다. 그럼 우리 한 70%는 물이니까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달리기를 오래 하면 한 1.5kg가 쑥 빠집니다. 근데 그게 다 물이 빠진 거예요. 선생님이 가끔 10km 달리는 거 아나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달리기 직전과 달리기 전과 달리기 후에 몸무게를 측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1.5kg가 빠져 있더라고. 살이 빠졌네 하고 물을 펄컥펄컥 마시고 한 3-4시간 뒤에 그러니까 다시 원래의 상태대로. 그래서 이 건조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의 생체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물을 다 뺀 상태에서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 유기물의 양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냥이 이때 허가가 됐어요. 기억나나요? 사냥이 이때 허가가 돼서 늑대의 개체수가 급감하니까 사슴이 급증하니까 풀이 급감해가지고 다시 사슴도 급감하게 됩니다. 요 과정이 일반적인 자연선택과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누가 유전적 부동을 조사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누구 조사했나요? 안 했어요. 근데 이 그래프가 1학년 통합과학에도 나옵니다. 그쵸? 선생님 1학년 통합과학도 하고 있는데 이거 조사해 오세요 했더니 누군가는 조사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1학년 때부터 이게 자연선택과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왜 다르지 하고 조사한 생명과학적으로 굉장히 시야가 넓은 학생이로 생기부의 표현이 되겠죠. 알겠나요? 근데 우리는 왜 아무도 2학년이 됐는데 발표 안 합니까? 혹시 발표할 주제 못 찾은 사람들은 유전적 부동을 발표를 하세요. 알겠나요? 생명과학 관심 있고 생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 한번 볼게요. 자 카이바브 고원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는 이제 풀이 사슴을 먹고가 아니라 사슴이 풀을 먹고 자 늑대가 사슴을 먹는 과정입니다. 풀이 사슴을 먹는다는 것은 너무 끔찍한 광경이죠. 거대한 파리족 있으면 왠지 먹을 것 같지 않나요? 그쵸? 그 가끔 열대우림에 사는 거미들은 참새를 잡아먹습니다.
참새가 우연치 않게 거미줄에 걸리잖아요. 참새를 잡아먹어요. 너무 다양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 뭐지? 포켓몬스터 중 우추통인가? 우추동. 얘 뭐야? 식충식물 아니에요? 네 맞아요. 여기 머리에다가 이제 벌레 넣어가지고 먹는 거지. 맞죠? 선생님 근데 방금 너무 잘 그리지 않았니? 그렇지. 자, 이 사슴의 포식자에 대한 사냥이 허가된 직후 사슴의 개체수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유는 포식자인 늑대의 개체수가 감소했기 때문이에요. 자, 1920년대 초반 이후에 20년대가 여기죠. 초반 이후에 사슴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은 초원의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사슴이 너무 증가해서 풀을 다 뜯어 먹었다는 얘기예요. 적었나요? 자, 인위적인 간섭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안 좋다. 그래서 생태계 평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만 더 힘내서 2페이지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생물 다양성의 의미. 생물 다양성은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건 어떤 다양성입니까? 그렇죠.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같은 종 내에서 다양한 정도는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고, 대립 유전자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생물종의 유전적 다양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이가 얼마나 많은가로 이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유전자 다양성이 높을수록 환경이 급격하게 변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멸종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때 그 바나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우리 경작지 했을 때 감자, 단일 품종만 집중 재배하는 경작지의 개체들은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전염병 유행 등으로 한순간에 절멸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아일랜드에 왜 대기근이 왔는지 또 예전에 아일랜드에 식량이 갑자기 부족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었잖아요. 이건 이제 이 문과 계열 학생들이 혹시 조사할 게 없습니다. 그 감자가 싹 다 병들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이과생들이니까 잘 모를 거 같고. 문과생들 없습니까? 우리 사회하는 세계사 하는 사람도 없어요. 한번 그것도 세계사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거랑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은 뭘 알고 있습니까 요새? 뉴스는 봅니까? 쇼츠 보지 말고 뉴스 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군집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를 종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종다양성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무엇과 무엇? 종의 숫자랑 종의 균등한 정도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군집에 서식하는 종의 수, 다른 말로 종 풍부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종의 분포 비율, 종 균등도라고 합니다. 종의 숫자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종의 분포 비율이 고를수록 균등도 높다고 하는데, 이 두 개의 합의를 다 고려해 줘야 합니다. 자,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서식지가 복잡할수록 다양한 환경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종 다양성이 높아질 수 있고, 규모가 클수록 그 다음에 저위도로 갈수록 종 다양성은 증가하는데, 저위도로 간다는 얘기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생물종의 다양성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와 Y 지역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종 다양성을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지역에는 몇 종의 나무들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 됐죠? 그 다음에 Y 지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입니다. 여러분 그림이라도 그림 봐야 돼요. 그림 잘 볼 수 있죠? 그래요. 이거 그림 나무가 다른 거 인지를 하고 있나요? 얘랑 다른 나무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섯 종 똑같습니다. 그러면 종의 숫자는 똑같은데 누가 더 종 다양성이 높아요? 그 이유는 종이 많아서 종이 아니 종의 개수는 똑같아. 한 종이서 좀 많이 균등하게 분포돼 있어. 균등한 게 X예요, Y예요. X. 그러니까 X가 훨씬 더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X 지역은 5종, Y 지역도 5종인데 분포 비율이 달라요. X 지역은 각 종 20%씩, Y 종은 한 종만 60%, 나머지 종은 10%씩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할수록 균등도가 높기 때문에 종 풍부도가 같다 하더라도 균등도가 높을 때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오늘 너무 춥다. 됐나요? 자, 그래서 두 지역 중 종 다양성이 높은 지역은 X 지역으로, 그 이유는 종의 풍부도는 같지만 균등도가 훨씬 더 높다, 혹은 종의 비율이 훨씬 더 고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생태계 다양성이에요. 넓은 지역에서 사막, 초원, 산림 등의 환경에 따라 분포하는 생태계 다양성으로 생물의 종 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열대 우림입니다. 그 다음에 육상과 수생태계 경계에 있으면 이 두 자원을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훨씬 더 증가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대표적으로 갯벌과 습지 등이 있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의 가치. 일단은 생태계 안정성입니다. 먹이 사슬이 단순한 생태계에서는 한 종이 사라지게 되면 그 종을 대체할 수 있는 생물이 적기 때문에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 쉬워요. 하지만 먹이 사슬이 복잡하고 다양한 생태계에서는 어느 한 종이 사라지더라도 다른 종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 평형이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 자원, 그렇죠. 인간이 생물로부터 얻는 자원을 생물 자원이라고 하고, 인간이 생물로부터 의식주, 의약품, 연료 등 여러 가지 자원을 얻고, 다양한 생태계에는 인간에게 생태계, 문화적, 심리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볼게요. 생물 다양성과 보전입니다. 자, 생물 다양성의 위기와 감소 원인. 일단은 서식지 파괴가 있어요. 인구가 급증하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발생하는 과도한 개발과 농업의 확장, 도시 개발, 환경 파괴에 의해 일어나며 생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됩니다. 자, 그다음 서식지 단편화인데 다른 말로 고립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서식지가 도로나 철도 등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서식지가 분할이 되면 서식지 면적 자체가 감소하니까 생물종이 감소되어서 종 다양성이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 더 커지죠. 그 다음에 서식지가 고립이 되면 다른 곳을 이동하기 어렵고 도로나 철도 등에 의해 가지고 로드킬을 당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서식지 면적을 보게 되면 서식지 단편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서식지 자체의 면적이 어때요?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도로부터 일정 범위까지는 또 가장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가장자리의 면적은 증가하고 상대적인 비율은, 그 다음에 중앙의 면적은 감소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기억나나요? 수업했던 거?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불법 포획과 남획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획, 야생동물이 다시 원래 개체군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과도하게 잡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너무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면
번식해서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그 개체군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번식률이 낮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서식하거나 희귀종의 경우 멸종 위험성이 높습니다. 자, 그다음에 환경 오염이 있고 외래 생물의 침입 등이 있어요. 환경 오염, 농약, 생활하수, 공장 폐수의 중금속, 자동차 배기가스, 기름 유출 등이 있습니다. 외래 생물의 침입, 외래 생물 본래 살고 있던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 서식하고 있는 종. 자, 번식에 성공하면 고유종을 밀어내고 천적이 없으면 이제 번식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다음 기후 변화가 있어요.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 변화는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거 읽어보면 다 인간이 못 되지 않았나요? 네. 얼른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른 뭐 한다고? 멸종. 멸종하면 우리 다 사라질 테고 적당한 개체수를 유지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혹시 뭐 내가 배를 만드는 조선 산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있어요? 없니? 왜냐면 이제 외래종이 의도치 않게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배가 있는데 거대한 컨테이너 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깊은 곳까지 이렇게 잠겨 있는데 여기에 평형을 잡기 위해서 평형수라고 바닷물을 담습니다. 그치. 그럼 A 지역에서 담았어. 저 먼 대륙을 이제 대양을 건너가지고 B 지역으로 갔어. 그럼 평형수를 교체해주는 과정에서 A 지역에 있던 생물이 B 지역으로 가게 되고 B 지역에 있던 생물이 또 타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서도 외래 생물이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기후 변화. 혹시 신소재 관심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관심 있는 게 있긴 있죠? 자, 기후변화 CO2가 문제긴 하는데 CO2를 줄이는 방법은 하나는 CO2 발생량을 감소시키거나 있던 CO2를 제거하면 되겠죠? 근데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거는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다 컨트롤하기가 좀 불가능해. 각 나라마다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면 이산화탄소 자체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 3, 4주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대학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가루 같은 거를 개발을 했대요. 머시기 999라는 건데 얘가 1년 동안 나무 한 그루가 포집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한 번에 포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또 이렇게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소재 개발이나 화학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거 조사해서 또 발표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 보전과 대책을 위한 노력. 서식지 보전, 단편화된 서식지를 이동 통로, 생태 통로를 건설해서 연결해주고 보호구역을 지정해주고 환경윤리, 인식과 태도를 교육하면 되고 저탄소 녹색 성장, 신재생 에너지 이용해서 온실가스 발생량 감소시키고 국제협약 이런 협약들을 하면 되고 생태도시, 그 다음에 자연형 하천 복원 등이 있습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교과서를 나가면 지금 되게 싫어하겠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지금 나갈 건데 지금 안 나갈 건데 우리 교과서 이제 교과서는 뒤에서부터 복습을 할 거예요. 쭉쭉쭉.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 쭉 한번 꼭 읽어오세요. 교과서는 굉장히 빠르게 나갈 겁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교과서 다음 주 2시간 정도 안에 다 한 번씩 읽어보고 그 다음 남는 시간에 발표할 거니까 혹시 발표 못한 사람들은 발표 다음 주 마지막 시간쯤에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발표했던 사람 또 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2학기에 복직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특 들어가는 란이 1학기에 계셨던 선생님이 하셨고 2학기 때는 선생님이 그 반 정도 분량만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와요. 알겠죠? 일단 발표하고 싶으면 또 발표해도 됩니다. 예, 또 일본어로 해도 됩니다. 알겠나요? 발표하고 싶은 사람 다음 주 3번째 시간쯤에 발표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으면 돼요.